개나리꽃이 피면 개나리꽃 피는 대로, 살구꽃이 피면 살구꽃 피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손잡고 싶어요. 다 당신입니다. 김용택 시인의 작품 다 당신입니다의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느새 성큼 우리 곁으로 봄이 다가왔는데요. 개나리꽃, 살구꽃, 진달래,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색과 향기로 주변을 물들이고 있는 봄꽃들을 만날 수 있죠. 예쁜 꽃도 꽃이지만 봄이 우리에게 항상 설렘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 계절. 그립고 보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소록소록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당신이 가장 손 내밀고 가장 함께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있다면 같이 이렇게 용기 내 말해볼래요? 당신 참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요. 안녕하세요. 봄처럼 다가온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김태형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인님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자기소개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나치게 단 것을 싫어하고 지나치게 쓴 것을 좋아합니다. 아, 네. 그 쓴 것의 대표적인 예 하나만 대주신다면.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써서 못 먹었을 텐데 요즘은 누구나 드시고 계시죠? 커피? 네, 커피 좋아하시는구나. 네, 맛으로 치면은 딱히 맛있다는 느낌은 저는 사실 못 가져요. 네. 커피 매니아도 아니고 왜 이렇게 쓴 걸 먹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김태형 시인님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1992년 현대 시세계의 시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 로큰롤 헤븐, 히말라야 시다는 저의 괴로움과 마주한다, 코끼리 주파수, 고백이라는 장르가 있고요. 시선집 염소와 나와 구름의 문장, 산문집으로 이름이 없는 너를 부를 수 없는 나는, 아름다움에 병든 자, 하루 맑음, 초능력 소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집 내 눈물은 신의 발등 위에 떨어질 거야를 출간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책을 낸 지 뭐 몇 달이 지나서 뭐 작년 말에 냈으니까 그간 책을 내느라고 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런 말 드리기도 좀 그렇고. 네.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가 또 바빴어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생기는 일들도 있고 또 미처 작년에 다 마치지 못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들도 또 밀려와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군.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시쓰기와는 상관없는 일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일상과 생활의 일들. 네. 그 시를 쓴다는 게 어딘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일상이죠. 이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의 일들을 지속하다 보니까 시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좀 몇 개월 또 보냈네요. 그 바쁘신 일들은 그러면 정리가 다 되신 건가요? 홀가분하게. 아, 정말요? 네, 지금까지 저한테 주어져 있는 일들을 거의 100% 마무리했어요. 그럼 이제 시를 쓰시겠네요. 시는 사실 뭐 시간이 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흔히 하는 말처럼 이제 예열이 되어야 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 예열의 시간을 한번 좀 즐겨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바쁘신 일들을 마무리하셨다니까 네. 좋습니다. 시집 제목이 인상적이에요. 내 눈물은 신의 발등 위에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시집 수록작의 제목이기도 한데 네네. 제목을 정하시게 된 계기 말씀해 주신다면. 뭐 누구나 그렇듯이 어느 시인이라 그렇듯이 철저한 연구와 계획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네. 어느 날 그 문장이 쓰이더라고요. 네. 시가 먼저 온 게 아니라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네, 제가 원래 제목을 써놓고 시를 쓰는 스타일이라 제목이 안 나오면 시가 안 나오는데 한동안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막 뒤죽박죽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런 제목이 하나 뚝 떨어지니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정해놓고도 꽤 오랫동안 시를 쓰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라다크에 다녀오고 나서 그 라다크의 한 순간이 이 시의 이제 몸통이 되었던 거죠. 라다크에 다녀오시고 네. 그게 몇 년도예요? 아이고 제가 또 요즘 가물가물합니다. 한 5년 된 거, 5, 6년 5, 6년 더 됐죠. 6년, 7년 정도 전에. 네. 그러시구나. 라다크에 다녀오시고 쓰시게 된 시가 네. 내 눈물은 신의 발등 위에 떨어질 거야. 네. 이게 이제 시집을 대표하는 시집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집 수록작 중에 이루어진 말이란 시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되고 곁이 되고 이 세상이 되어서 오래된 말은 내일도 오래된 말이 되고 또 오래된 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시뿐만이 아니고 시집의 곳곳에서 말이란 것에 대한 시인님의 어떤 생각이랄까 그런 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명사와 서술어 사이에 놓인 돌 하나라는 시도 있고요. 예. 이 시집 묶으시면서 시인님에게 이제 많이 중요한 하두였던 것 같은데 말이라는 게. 네, 되돌아보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시집에 이제 말과 관련한 시들이 조금 있는데요. 네. 아마 그 이전 시집보다는 꽤 많은 편이죠. 되돌아보니까 뭐 연작은 아닌데 연작의 느낌으로 시를 써온 게 있어요. 두 번째 시집에서는 페어라는 시를 한 편 남겼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시집에 아마 잉어라는 시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는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뭐 있었을 것 같은데 페어, 잉어 이게 어잖아요. 네. 이게 말에 관한 이제 시인데 이제 잉어는 이제 그 물고기 잉어하고 이제 중의적인 느낌으로 이제 넘치는 말, 내 안에 마구 넘쳐서 이제 흘러나오는 말. 그리고 이제 페어는 이제 사라져서 소멸한 말. 그때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제 폐허가 되었다 라는 이제 의미로 썼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어라는 또 시가 구석에 얌전히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뭔가 잃어버린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리즈로 실은 이제 물고기 느낌으로 쭉 가려고 그랬는데 잉어 이후에 또 끊어지더라고요. 네. 말과 물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느러미를 가진 단어를 제가 얻지를 못해서 이번에는 그냥 실어라고 했고요. 중간중간에
말에 관한 또 시들이 또 맞아요. 여럿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말에 관한 것은 시인님의 평생의 화두네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 지금까지는 이제 말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형태를 또 띠고 있을 거예요. 그 본질은 이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이렇게 뭐랄까 쭉 한 가지 화두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지나오신 자리를 보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붙들어 본 건데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죠. 폐허가 어디 구석에 있었는지, 잉어가 어디 있었는지, 이번에 신호가 들어갔는지.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 네. 많을 거예요.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시인의 말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잠깐 읽어보면 의자에 앉으면 의자에 기대게 된다. 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엉덩이를 쭉 빼고 의자에 기대어 의자는 되지 못하고 나도 되지 못한 채 비스듬히 누워있다. 하루는 등받이 없는 의자를 놓고 앉아본다. 기대지 않게 된다. 잃어버린 정원에 앉아있는 날이 많다. 시인의 말 전문인데 네. 이거 쓰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늘 의자에 앉아서 살고 있어요. 네. 뭐 걷거나 뛰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늘 의자에 앉아 있는 삶을 사는데 네. 보통은 다 등받이 의자에 기대고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의자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어딘가에 어딘가에 기대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의자도 여러 개 놓다 보니까 자리가 협소해서 등받이 없는 의자를 좀 놨는데 그런 의자에 앉아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네. 벤치에 잠깐 앉는 것 외에는.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자에 내가 기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오로지 내 자체가 의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자세로 아마 이 시집을 묶는 내내 그 자세로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시집을 묶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냥 아까 말에 대한 시인님의 어떤 생각과 그 의자와 이런 게 되게 맞물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또 고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또 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시인님 시집 뒤에는 해설이나 발문이 아니고 네. 시인님의 산문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산문의 이름이 제목이 또 나의 서술어. 라는 제목이고 정말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그 산문을 시인님께서 이제 중학교 종업식 때 네. 1학년 종업식이죠. 종업식 때 네. 친구들 앞에서 마술을 보여주는데 그 마술이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네. 대한 사연과 네. 거기서 하지 못한 마술이 있었고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쭉 쓰셨어요. 네. 근데 되게 기발하다. 그 어린 아이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무모했죠. 너무 기발하고 귀엽고 네. 뭐랄까 시인님 시에 나타나는 상상력의 어떤 그런 것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나요? 어렸을 때는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네. 집안 사정이었던지 골목이었던지 전혀 모르는 정말 그런 아이였어요. 학교 가서는 1학년 때 보통 오전에 내가 4시간 하잖아요. 저는 이제 3시간 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네. 그냥 가방 싸들고 왔어요. 1학년 때? 네. 그래서 친구들이 왜 가냐. 그래서 나 그냥 집에 갈 거야 하고 이제 네. 그리고 다음날 교문에서 선생님 마주치면은 또 90도로 절 꾸벅하고 네. 그럼 선생님이 어제 일찍 갔더라 또 이러고 요즘 말로는 개념이 없는 아이였죠. 자유로웠네요. 제멋대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눈을 뜨니까 온갖 억압이 저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역시 눈을 못 뜬 것 같아요. 지금 같았으면은 손 번쩍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절대 안 할 텐데. 마술을. 네. 집에 이제 백과사전이 손바닥만한 게 여러 권이 있었어요. 뭐 네. 야구백과, 뭐 마술백과,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종업식을 한다기에 이 내용을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나름 또 실용성을 또 추구했는지. 그래서 이제 하기는 했어요. 네. 준비는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남들은 그냥 뭐 엉덩이로 이름 쓰기, 그냥 마지못해서 불려 나와서 노래 하나 부르다 말고 들어가고 이 정도인데 저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갔죠. 그 이후에 제 삶을 돌아보니 그 마술과 같은 것이었구나. 그 마술과 같은 것이어서 잊혀지지가 않는 장면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경험과 현재 작가님께서 꿈꾸는 마술과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시집에 실린 시를 이해하는데도 좋은 그 산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지만 잠시 뒤로 미루고 이제 다시 시 이야기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시인님께서 이제 데뷔하신 초반에는 파격적인 열정과 혹독한 고독이 혼재하는 강렬한 내면의 풍경을 보여주는 시라는 얘기도 들으셨었고 그랬는데 이번 시집에서는 그 고독이 한층 더 깊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린 손가락이라는 시 중에 일부를 읽어볼게요. 살아간다는 건 어느 쪽으로든 상관이 없었다. 천장에 이르러서 허공을 더듬으면서도 갈 곳이 없다는 걸 모른 채 넝쿨은 더 자라났다. 그리고 현해타는 어디인가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빈 물결 지금 나 하나뿐인 사람이라고 쓴다. 나 하나뿐인 사람으로 있어야 빈 물결에라도 손을 담글 수 있으니 나 하나뿐인 사람으로만 남으려 한다. 시인님에게 고독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제 삶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성격은 또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자리에서 기쁨을 얻지를 못해요. 크게 잠시 즐거울 뿐 결국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으로 돌아가야 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내 세계가. 뭐 흔한 아주 쉬운 예로 한 5-6명이 모여서 뭐 파티를 한다고 쳐봐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 이야기에만 붙들려가지 또 다른 상상이 개입할 여지가 좀 많이 부족해요. 오히려 홀로 있을 때 생각이 더 이어지고 그 가운데서 뭔가를 또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저는 성격상 또 그런 것 같고요. 또 그런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글쎄 고독이라고 하면 좀 쓸쓸해 보여요. 자기를 찾는 시간 정도로 조금 이제 풀어서 말을 하면 그나마 좀 덜 슬퍼 보일 것 같은데요. 시인들은 원래 또 외로운 존재들이잖아요. 외롭지 않다면은 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전 고독이란 단어 좋아요. 네, 뭔가 커피 향, 초콜릿 향이 나죠? 네, 그 쓰디쓴 맛이 좋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고독과 저는 이제 시인님 시를 읽으면서 이 돌이 갖는 의미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산문에 또 이제 실린 글 중에 요즘 내가 꿈꾸는 마술이 있다. 바로 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시인님께서 쓰셨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그 글들이 시집에 실린 명사와 서술어 사이에 놓인 돌 하나라는 시와 되게 이제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네. 저도 이 시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명사와 서술어 사이에 놓인 돌 하나라는 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버릇이 좀 있는데요. 네. 어딜 가면 돌을 꼭 한두 개씩 또 이렇게 들고 와요. 네. 특히 이제 멀리 갈수록 더 그런 버릇이 살아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돌을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책상 위에도 올려놓고 네. 선반에도 올려놓고 그러다가 아주 인상적인 돌을 하나 만났어요. 고비 사막 여행을 할 때 게르에 도착하기 전에 조금 한 30분 정도 제가 이제 홀로 걸어서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조그만 돌을 하나 주웠는데 이상하게 십자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일부러 사람이 만든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가만 보니까 십자가라기보다는 돌이 뭔가 실에 묶여 있는 듯한 느낌. 그런데 사람의 인위적인 손길로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돌이 자기 스스로를 묶어놓았구나. 아, 보라색 실로.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돌 자체가 이미 자기를 묶어놓은 건데, 그것도 한 겹 더 실을 덧대어 이제 묶어놓는 그런 돌들을 또 만나면서, 이제 돌과 관련한 사유가 이제 조금씩 삭트기 시작했죠. 돌은 그냥 멈춰 있잖아요. 네. 굳어 있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맞아. 그런데 제가 막스 피카르트를 읽으면서 아주 깨우친 건데 이 시는 사실 막스 피카르트의 글이 없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명사잖아요, 돌. 명사는 굳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존재한다는 말은 동사잖아요. 네. 서술어가 붙어야 돼요. 네. 그래서 명사는 항상 서술어를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꿈틀거리게 되는구나. 이게 결국은 말이거든요. 최초의 말은 사실 단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어딘가에 가서 부딪혀서 그 말에 화답하는 말이 생긴 거거든요. 또 그 말이 다른 어딘가에 부딪혀서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렇게 말이 생동하고 존재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이제 돌을 통해서 또 막스 피카르트의 사유를 통해서 얻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인님께서 지금 하신 그 이야기를 시로 쓰면 이 시집에 담긴 시이고 네. 그걸 에세이로 쓰시면 네. 뒤에 붙이는 산문이고 그렇죠. 에세이는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서 네. 쓰게 되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고요. 그리고 시인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집 2부를 구성한 시들도 눈길을 사로잡는데 뭐 사원, 설산, 고원, 유라크나무, 노란 까마귀, 게르 뭐 이런 이국적인 단어들이랄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던 건가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많이 다녔구나. 시에서도 뭐 여러 장소들이 나오곤 하니까. 제가 아까 제 성격을 좀 말씀드렸듯이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잘 못해요. 네. 그래서 많이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곳은 아주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잘 골라서 갔다 왔다고 할까요? 주로 이제 오지를 가는 편인데. 아까 라다크 말씀해 주셨고. 네. 요번이 이제 저의 5번째 시집이 되는데요. 이제 4번째 시집이 이제 고독이라는 장르라는 이제 시집이었어요. 거기에는 주로 이제 고비 사막이 많이 배경이 되었는데 이번 시집에는 물론 사막의 풍경도 있지만 주로 이제 라다크에서 얻은 이미지들이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흐름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집 제목에도 신이란 단어가 네. 들어가는데 네. 시인님에게 신은 어떤 의미인가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또 뭐 신하면 보통 이제 종교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다 종교적인 것이겠지만 그런 특정 종교에 사로잡혀서 어떤 개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신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간절함이 아니었을까. 그 간절함은 살아가기 위한 힘이었고 그렇다면 그것은 생명의 원리다. 제가
살아오면서 혹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생각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은 뭐 다른 단어를 제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신이 뭐 다른 말로 굳이 대체를 하자면 생명이고 어떤 간절함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오늘 뭔가 철학 강의 듣는 시간 같아요. 제가 뭔가 말을 하는 걸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말씀 들은 것 같다. 저래도 꽤 오래전에 한 3번째 시즌인가요? 창비에서 나온 그때 이제 북콘서트를 어디 방송에서 아예 녹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에디터들이 목사님 말씀 들은 것 같다고. 뭔가 내가 참 역시 재미없는 사람이구나. 아니요.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지금 뭔가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살면서는 하지 않을 생각들을 이렇게 시인님 말씀 들으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만 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낭독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직접 골라오신 시를 이제 읽어주시는 코너인데요. 네. 어떤 시를 읽어주실 건가요? 네, 시집의 제일 뒷부분에 마지막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네. 제목은 창나예요. 창나. 네. 이게 뭐지? 라고 처음에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다크 갔다 오신 분들은 한 5초 후에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뭐지? 그거네 하고 세계에서 2번째로 높다는 고개가 라다크에 있는데요. 4,000m가 훌쩍 넘죠. 그 창나 고개. 그 창나라는 게 시예요.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창나 김태형. 가다가도 구비를 치기 마련이듯 길은 뻗어 올라왔다. 길 아닌 곳조차도 누군가 지나왔다. 소금가마니를 실었을까? 잘 빻은 보릿가루를 짊어졌을까? 눈이 크고 순한 짐승의 잔등에 짐을 싣고 설산을 넘어오던 오래된 길이 어딘가에 또 숨겨져 있었다. 은가락지를 하나 만들기 위해 말린 살구 포대를 들고 깊은 마을의 대장간을 찾아 들어갔으리라. 그 길에 살구꽃이 한창 흩날렸으리라. 구불구불했으리라.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었다. 높은 하늘을 붙들고서야 내려갈 수 있는 길이었다. 안개가 내려서 어디로든 갈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마지막 시가 꼭 그 다음 시집의 예고편은 아니겠지만요. 마지막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네. 물론 길을 내려온다는 건 이 지상의 삶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일 텐데,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은 어떻게 찾느냐. 그 해발고도 4,000m를 훌쩍 넘어가는 그 높은 고개에서 느낀 거잖아요. 높은 하늘을 붙들고서야 내려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뭐 큰 깨달음이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때 또 상황을 또 떠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도 결국은 이 지상의 삶이지 어떤 도인의 삶은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들고 원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원숭미에 접어들 시인들은 대체로 좀 선적인 세계를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절대. 가진 것 없이 괜히 있는 척하고 싶지 않고요. 결국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오지만 그 높은 것을 붙들고서야 내려올 수 있는 그 자세를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이 시를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인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돌이 생각났어요. 네, 또 목사님 같죠? 또. 그 돌이 계속 마음에 머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요즘 네.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물론 예전에는 다 필름 카메라를 썼죠. 저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카메라로 열심히 또 찍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부터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고 나서 이제 필름 카메라를 이제 못 쓰게 됐잖아요. 최근에 필름 카메라 하나를 또 구입을 했어요. 네. 물론 그 전에 쓰던 것들도 있지만 좀 다른 마음으로 뭔가 빛과 어둠의 세계를 한 번 더 내 손으로 만져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겨서 요즘 카메라를 좀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필름 카메라. 네. 이제 필름으로 찍는 거는 뭐 일반 카메라로 찍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제가 직접 현상하고 인화를 해보고 싶어서 책방 한 구퉁이에 부엌이 있는데 뭐 거기서 밥을 해 먹을 일도 이제 별로 없어서 부엌을 싹 치우고 암시를 좀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뭐 특별한 경험은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세계를 그 과정에서 좀 얻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필름을 인화하는 과정. 그렇죠.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내 손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과정 눈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방금 책방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 청색종이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서 사장님이라고 부르시죠. 네. 근데 이 청색종이라는 서점이 일반 서점과는 다르게 청색종이에서 만든 책만 판매한다고 들었어요. 네. 서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청색종이는 지금 이제 책방, 서점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네. 사실 정체성은 출판사예요. 네. 책 한 권 내놓고 출판사를 계속 꾸려나가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책방의 외형을 이제 띠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종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진열할 만큼은 됐어요. 네. 내 손으로 만든 책만 팔아보자. 다른 책이야 사실 어느 서점에 가든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작은 책방이 많아져서 각자의 개성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책에 관한 개성은 아직 크게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매출이 없으면은 서점 운영도 어렵거든요. 그러니 조금 나가는 책들을 주로 갖다 놓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안 팔리는 책 자꾸 갖다 놔봐야 그냥 쌓이기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작은 책방이 많아지고 외형상 개성적인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책은 아주 천편일률적이라고 할까요? 우리 서점에는 우리가 만든 책밖에 없어요. 그 책은 다른 서점에는 또 없어요. 작은 책방에서 안 팔리는 저희 책을 주문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내가 만든 책을 내놓는 게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책방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돼서 그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사진 인화랑도 또 비슷한 것 같고 네, 내 손으로 네, 제가 좀 스타일이 그래요. 네, 되게 뭔가 스스로 뭘 만들어내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네. 누구한테 배우는 것도 정말 싫어하고. 네, 그 모든 이야기가 신이라는 한 단어로 이게 웃기지 뭔가 간절하니까 만들겠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문장의 소리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오게 돼서 네. 반갑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네, 제 시 많이 읽어달라고 하기는 좀 민망한데요. 혹시나 지나치다가 네.
책 제목이 눈에 띄걸랑 네.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네, 여러분 김태영 시인님의 내 눈물은 신의 발등 위에 떨어질 거야. 많이 많이 사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청색 종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영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는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단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노은희 소설가입니다. 2003년 근로예술제 소설 부문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2권의 소설책과 1권의 동화책을 내셨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은희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비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지 않아서 네, 그래도 꾸준하게 글 쓰면서 그 줌 수업으로 친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걸 쓰고 계세요? 요즘은 치매와 관련한 글 쓰고 있는데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네. 또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광고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2020년에 다시 백병동이란 장편 소설을 냈는데 네.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3분을 드릴게요.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3분 안에 네.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광고 시작할게요. 시작!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작가 노은희라고 합니다. 제가 2018년 우아한 사생활이라는 단편 모음집으로 인사를 드리고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0년에 푸른 사상에서 출판된 저의 장편소설 다시 백병동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간병살인에 대해 조명하면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간병인의 이중적인 삶을 돌아보고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자 이후 남겨진 자의 생을 통해 정상적인 애도의 의미를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감에 비정상적인 애도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에 집필하게 된 장편 소설입니다. 정상적인 애도의 과정을 통해 주변인의 죽음을 극복하고 녹록치 않은 삶이지만 딛고 일어서는 인물들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에게 생의 의미를 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함께 직시하며 나름의 방법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소재를 늘 밝은 눈으로 찾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도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엄마. 정성으로 간병을 하면서도 늘 더해주지 못한 것에 시달려야 했던 아빠.
딸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체념하듯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는 외할아버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녀의 모습은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이웃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독자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구성하는 과정에 많이 공을 들인 작품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고마운 독자님들이 계십니다. 소설 속의 인물들이 처한 환경과 처지에 공감해 주시고 블로그나 서평, 쪽지나 메일을 통해 작품에 대해 평가해 주신 모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채봉 작가님이 생전 작가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 기억하고 독자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작가 되겠습니다. 저의 첫 장편 소설 다시 백병동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작품이 완성되면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낮에는 덥지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3분이 다 돼서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은희 소설가의 장편 소설 다시 백병동. 작가의 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외할머니를 간병하는 어머니의 삶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당신들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생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가슴 아파하며 애도하는 모습 속에는 미래 우리의 민낯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가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기꺼이 소설 속 인물들의 삶에 뛰어들었다는 노은희 소설가의 말이 오래 남습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k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뜸입니다. 김은경 시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경입니다. 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은경 시인님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2000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내신 시집으로는 불량젤리, 우리는 매일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있습니다. 벌써 2021년의 봄이에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제가 출판사에 다니는데 예, 사실 책 만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지냈고요. 최근에는 남양주에서 양주시로 이사를 했어요. 네. 예, 집을 이사했는데 그러면서 좀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바질 트리와 수국을 사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마당에서? 아니요. 그냥 그건 화분? 아니고 그냥 아파트에 그냥 거실에 한 기퉁이에 바질 트리와 수국 예. 키우고 계시다고 네. 합니다. 네. 오늘 시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취미는 뜸이에요. 뜸. 저희가 몸 아플 때 이렇게 네. 연기 나는 그거 네. 맞나요? 네. 이거를 취미가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 뭐 40대 되면 누구나 한두 군데씩 다 아프잖아요. 네. 근데 저도 무릎 때문에 좀 아팠어요. 네. 등산하다가 미끄러졌는데 아, 하필 왼쪽 무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 데는 괜찮은데 좀 무리하거나 이러면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그러다가 또 배드민턴까지 어떻게 치게 되니까 배드민턴을 좀 열심히 쳤거든요. 레슨도 받고 그렇게 쳤더니 무릎이 더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 그만둬야 되나 운동을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누가 이제 뜸을 배우는 학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배워두면 뭐 다 쓸모가 있겠지 하고 그냥
갔는데 생각보단 저한테 잘 맞았어요. 예. 그렇게 해서 스트레칭도 하고 뜸도 뜨고 했더니 무릎이 좀 좋아졌어요. 와.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쭉 하게 됐습니다. 네. 뭔가 등산과 배드민턴으로도 작수치에 오실 뻔했으나 결국 뜸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뜸을 취미로 가지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뜸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은 언제나 중요하죠. 네, 언제 중요해요. 네.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거든요. 예. 2주 아니면 좀 길게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만성적인 아픔이 있을 때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기다림과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도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뜸을 뜰 수 있는 쑥과 그 다음에 뜸에 이제 이 쑥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 우리가 절에서 흔히 쓰는 향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막대기로 생긴 그 향 그리고 불만 있으면 뜸을 뜰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시에도 믿음이 제일 중요하듯이.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뜸 네. 한 번 떴다고 좋아지진 않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믿음을 맞습니다. 가지고 꾸준히 네.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이 안 좋으셔서 시작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네. 어딘가가 아프거나 불편할 때 네. 이제 뜸을 뜰 것 같은데 네. 그 시인님께는 왠지 뜸이 네.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떨 때 주로 뜸을 뜨시나요? 처음에는 그냥 건강에 좋겠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불을 이용하는 거고 온열 작용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몸에 피를 잘 돌게 하고 차가운 몸에 속을 데워주는 그런 요법인데 이게 좀 유용한 게 뭐냐면 잠이 잘 안 올 때 네.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화가 나고 울분이 쌓일 때 네.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머리에 이제 정수리 쪽에 백회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네. 100가지 기운이 모이는 혈자리라고 해서 백회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뜸을 뜨면 이제 잠자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몸이 좀 으슬으슬하다 춥다 이럴 때는 우리 흉추 쪽에 폐유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네. 거기에 뜸을 뜨면 몸이 좀 노곤노곤해지면서 좀 이렇게 안정감을 찾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조금씩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뜸 뜨는 게 단순히 치료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진정시켜주고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걸 보면서 조금 제 스스로는 조금 놀랐다고 할까요? 심신 안정. 네, 맞아요. 근데 네. 나의 정수리에 내가 뜸을 뜰 수 있나요? 본인 머리에 하는 거는 조금 힘들고요. 이제 일단은 이 부분은 그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군요. 네, 생리통에 좋은 뜸도 있나요?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네, 배꼽 주위에 있습니다. 네, 네. 전 진짜 너무 그러시구나. 네, 네. 진통제도 지긋지긋하고 뭔가 그런 요법이 있으면 하고 싶은데 이게 새로운 세상인데요. 네. 그러니까 배꼽이나 이 뭐 예를 들어 뭐 팔이나 이런 뭐 다리나 이런 부분 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통증에 맞는 혈자리만 잘 찾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몸에 어떤 온기를 불어넣는. 네, 맞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은경 시인님의 뜸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뜸은 뜸이 아니다. 하나의 행위 예술이다. 네. 예스. 작품이 잘 써지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뜸을 찾는 습관이 있다. 예스. 예스.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생긴다면 꼭 뜸을 떠주며 유혹할 것이다. 이것도 예스입니다. 네. 모두 클리어 예스. 네.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뜸은 뜸이 아니다. 하나의 행위 예술이다. 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하셨어요.
네. 뜸을 뜰 때 마음가짐이랄까? 그런 건 어떤 건가요? 좀 기도하는 행위랑 비슷하고요. 아, 네. 그리고 저는 그 예전부터 네. 작품을 좀 진득하게 쓰고 싶을 때 향을 피우는 걸 좋아했어요. 네. 예. 그 향을 피우면서 이제 집중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사찰이라는 공간을 좋아해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금연을 하고 있지만 한때 담배도 많이 피웠어요. 근데 그 담배를 피운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향이 피어오르면서 제가 될 때까지 그 장면, 그다음에 담배 필 때 그 피어나는 연기 그리고 냄새 같은 게 저한테는 하나의 이렇게 주술처럼 네. 여겨졌어요. 그래서 뜸을 처음부터 좀 친숙하게 받아들인 것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아, 네. 뭔가 앞서 말씀하신 믿음과 네. 그 어떤 그 피어오르는 연기와 네. 거기서 느껴지는 네. 향과 네. 이어져서 심신 안정 모든 예. 것이 예. 막 연상이 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부연하자면 음. 그 한민복 시인이 쓴 시를 보면요. 네. 어떤 노인이 담배 피는 모습을 포착한 시가 있는데 네. 그 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영혼의 뜸을 뜬다. 아.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걸 보고 영혼의 뜸을 뜬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 함시인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나의 치료 행위가 되기도 하니까. 네, 네, 네. 그런 예. 네, 공감이 됩니다. 네. 작품이 잘 써지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뜸을 찾는 습관이 있다라는 질문에도 예스라고 하셨어요. 뜸을 떠서 쓰신 시가 있으신지 혹시? 그 뜸은 항상 저한테 일상생활이고 굉장히 그냥 밥처럼 챙겨 먹는 그런 거긴 한데요. 뜸에 관한 시는 아니지만 그 스모크라는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네. 그 투병하듯 어쩌면 투약하듯 말을 모르는 사람끼리 포옹하면 이런 기분이 들까? 구름을 만질 수 없어서 불꽃을 가질 수도 없어서 쓸쓸한 부족들이 지르는 단 1분간의 묵념. 그 담배 피는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게 뜸하고 굉장히 비슷한 행위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래서 그런 구절들도 사실은 뜸과 연관돼서 태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시인님께서는 그 어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에서 많은 네. 영감을 받으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금방 사라지잖아요. 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네. 그렇지만 향이 있어. 네.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생긴다면 꼭 뜸을 떠주며 유혹할 것이다 라는 질문에도 예스라고 하셨어요. 뜸을 많이 떠주시나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뜸을 뜨면서부터는 어딘가 아픈 사람들을 좀 잘 관찰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최진영 작가님하고 얘기하다가 최진영 작가님이 어깨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누가 어디 아픈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그때 한번 생각해요.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근데 좀 친숙해지면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이것 때문에 좀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체험을 이렇게 꺼내 본다면 예전에 그 김모 소설가에게 뜸을 전수해줬는데 그분이 무릎이 안 좋아서 예, 뜸을 전수해줬는데 지금까지 잘 하고 있어요. 예. 그분에게도 믿음이 생기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도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제 얘기를 듣고 한번 그냥 어차피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그게 몸에 잘 맞았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실 그렇죠. 나 뜸을 떠. 예. 그런데 또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뜸에요? 예. 뜸은 사실 부작용이 없는데 문제는 욕심이죠. 아, 네. 너무 처음부터 많은 욕심을 부려서 예를 들면 뜸을 뜰 때는 제가 뜨는 뜸은 이제 그 쌀알 반톨만큼 그 사이즈로 이제 쑥을 이제 말아가지고 아픈 부위에 올리는 그런 뜸인데 안모 씨는 제가 면역력에 좋다고 이 우리 팔 부위에 보면 곡지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네. 그 곡지 혈자리를 알려주고 이렇게 뜸을 뜨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욕심을 너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쌀알 반톨이라고 했는데 그거의 한 10배 크기로 예, 뜸을 뜨셨어요. 그랬더니 그 상처가 짓물러가지고 한 1개월 정도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뜸도 안 뜨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믿음은 있을 때 욕심을 네. 내면 안 된다. 네. 라는 어떤 네.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취미에 이어서 문학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시인님 두 번째 시집인 우리는 매일 헤어지는 중입니다에 수록된 작품인 비의 교훈 중 일부를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40살의 나는 벌써 백발 할머니가 된 기분이야. 그런 독백이나 중얼거리며 비 맞고 서 있다. 읍내 목욕탕서 종일 뒹굴다 온 날처럼 열 손가락이 쪼글쪼글하다. 데뷔하시던 당시에 곰삭은 정서가 탄력적인 언어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 좋았다라는 평을 들으셨어요. 이 비의 교훈이라는 시에서도 그런 친근한 정서가 큰 매력으로 느껴지는데 이 비의 교훈 어떻게 쓰시게 되신가요? 그 두 번째 시집 내일쯤에 네.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사랑과의 이별이었어요. 그래서 시집 제목도 우리는 매일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되었는데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헤어짐을 극복하는 게 인생의 참 큰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번의 연애를 하는 사람은 5번의 생을 살고 그리고 99번의 이별을 하는 사람은 99번의 생을 사는 거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 그러면 이 이별이 그렇게 슬프지만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왜 별에서 온 그대를 보거나 우리가 도깨비의 공유를 보면은 그 수많은 이별과 그 만남을 반복하면서 인생의 내공을 쌓아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처럼 그냥 내공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별할 수 있겠지만 뭐 백발마녀처럼 손이 쪼글쪼글한 그 상태로 그냥 시를 써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를 쓰게 됐습니다. 뭔가 되게 이별 후의 성숙함인 것 같아요. 되게 이것을 그 막 아픔과 상처로만 두는 게 아니고 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네. 차이가 되게 크다는 느낌이 네. 들었어요. 노지영 평론가님께서는 시인님의 첫 시집 해설에서 발랄하게 노래하면서도 상실 이후의 시간을 씩씩하게 견뎌낼 수도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하셨고, 그리고 최종천 시인님은 김은경 시인님의 시를 두고 고독조차 하사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근데 저 방금 시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되게 이런 말씀들이 되게 잘 맞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 표현은 정말 지금 들어도 굉장히 제가 앞으로도 지향하고 싶은 바인 것 같아요. 네. 예, 고독조차 고독조차 화사하게 살기. 멋있다. 그거 정말 예. 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고독이 나쁜 건 아니야. 네. 화사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발상의 전환이고 네. 그러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김은경 시인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작품 낭독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떤 작품 읽어주실 건가요? 제가 지금 그 응시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네네. 네, 시가 좀 긴 편이라 네.
일부만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은경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너의 손바닥에 사랑해 라고 쓴다. 너는 물 위에다 영원이라는 말을 적는다. 문명의 디아스포라 기러기들이 하늘에다 무수한 발자국을 남기고 이내 사라진다. 빗방울의 박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밤중에도 운동장을 뛰고 있다. 고통을 시로 옮겨 적는 이들이 저기 들판에 가득하여 쟁기를 들고 수레를 끌고 흙을 밟는다. 소금을 거둔다. 소름 같은 땀방울을 이마로 퉁겨내며 조심조심 성큼성큼. 감사합니다. 시의 일부를 읽어주신 건가요? 네. 아, 이 시와 그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응시라는 단어는 그 시선을 이제 한 곳으로 모아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쩌면 사랑이라는 말하고도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 시집 두 번째 시집 평론을 김지훈 평론가가 했는데 거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응시는 차가운 기계와 달리 목숨이 있는 것들만이 가질 수 있는 뜨거움을 찾는 일이잖아요. 예. 물론 그 응시로 인해서 때로는 지저분하고 좀 절망적인 것을 발견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아름다움 그리고 생명의 본질을 엿보는 것은 그런 힘은 응시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봄이 차오르고 있고 예, 그런 순간들을 응시의 힘을 가지고 예, 좀 들여다보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해서 네, 그래서 이 시를 네. 예, 골랐습니다. 시도 너무 좋았고 해주신 말씀도 너무 좋고 저는 저희가 뜸으로 만나서인지 네. 뭔가 이 뜨거움을 찾는 일이라는 네. 말과 이 네. 응시도 뜸 네. 같아요. 네, 약간 네. 네, 응시와 뜸이 닮은 네.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예, 저도 이 시를 가지고 오면서 마지막에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DJ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그 쑥뜸이 나를 응시하면서 나를 고쳐주는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다면? 네. 사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첫 시집 낼 때는 내가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 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시가 안 팔리는 시대에 안 읽히는 시대에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세 번째 시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가을쯤에 세 번째 시집이 출간될 것 같습니다. 네, 종이가 아깝지 않게 예, 재밌는 시를 담아내고 싶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 시인님께서 가을에 내실 세 번째 시집에도 고독조차 하사한 뜨거움을 찾는 그런 응시가 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들이 수상한 취미생활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상한 취미생활인데 네. 이제 뜻 말고 또 다른 취미생활을 하나 더 네.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남들이 뭔가 흠모하는 그런 취미생활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인님과 얘기 나누면서 뜸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미. 네. 믿으십시오. 네,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인, 방수진, 저는 최진명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